한국GM 노동조합이 사측이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르노삼성은 오는 27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적자에 허덕이는 쌍용차도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하반기 자동차 업계의 먹구름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변동금리 대출자만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인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안심대출과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이파 행사장에서 삼성과 LG전자가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는 8K TV 화질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8K TV가 국제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LG 측 주장에 삼성 측은 말을 아꼈지만 차세대 TV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700여 명을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다음 달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 수납원 1,100여 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두 번째 안심전환대출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별도의 지원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 고정금리 대출자도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와전이 된 건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조 원으로 설정된 이번 안심전환 대상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자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설사 신청액이 20조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기자, 그렇다면 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단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현 상태에서는 지원 여부 자체도 결정되지 않았고 가능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되면 안심전환 외에 별도 방안이 강구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또 2015년에 출시된 첫 번째 안심전환 대출자 등을 말하는데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금리가 1.85%에서 2.2%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포인트 이상 더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이 언제쯤 어떤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54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자가 한 달 만에 54만 명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으로 비춰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급증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54만 5천 명에 달해 지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1% 늘어난 건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비스업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만 6천 명 더 가입했고 여성과 50대 이상 가입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에선 섬유 제품과 자동차 분야 가입자가 줄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0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고용부진이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도 7,2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8% 증가했는데요. 일각에선 고용 한파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구직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한액으로 높인 것이 지급액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올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통상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하는데 한국은행이 잠재 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2.5%에서 2.6%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단위 잠재 성장률 추정치 중 2016년부터 2020년 구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낮은 겁니다. 한은은 저출산 고령화 영향과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부진을 고려하면 잠재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대 초반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지난 4월 이후 반년째 경기가 부진하다는 분석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 대해 유상증자 등 경영 개선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금융당국이 쿠팡에 대해 경영 개선 계획을 주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쿠팡에 대해서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정비용 등을 포함해서 유상증자를 비롯한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또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보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쿠팡에 대해서 부문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본 적정성이 규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이 나오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쿠팡과 같은 비금융회사들도 등록만 하면 전자금융업을 할 수는 있는데 대신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고 건전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쿠팡은 이번에 그 기준에 못 미친 겁니다. 임 기자, 쿠팡의 재무 상황이 어떻길래 지금 이런 겁니까? 외형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매출액은 4조 4천억 원이 넘어서면서 1년 전에 비해서 2조 원 가까이나 급증을 한 반면에 영업 손실도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물류 창고를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고정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올 3월에 계획했던 증자마저 이행되지 않으면서 자기자본과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감독 기준인 2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경영 개선 조치를 받게 된 겁니다. 쿠팡은 지난 2017년에도 6천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으로 측으로부터 2조 원이 넘는 돈을 조율받으면서 자본 잠식에 빠져나온 바가 있는데요.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 이번 조치를 놓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계에 대한 금융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올해 10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쌍용차가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요? 네, 쌍용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업 손실은 1,5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반기 영업 손실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예상이 현실화되면 지난 2009년에 2,9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사는 자구 계획안을 논의 중입니다. 사측이 추진 중인 자구 계획안이 실행되면 800억 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 구조 조정과 미래 초래의 구조 개편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가운데 국가 절감을 통한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차 계획을 2021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홍 기자,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이유 어떻게 분석됩니까? 최근 내수 판매 부진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대형 SUV 시장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입니다. 최근 경쟁사들이 차종별로 SUV 신차를 내놓거나 투입을 예고해 앞으로 판매 전망도 어둡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한국 GM과 르노 삼성자동차는 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한국 GM 노조는 오늘부터 사흘간 전면 파업을 실시합니다. 임금 협상, 미래 비전과 관련해 노사 견해차가 큰 데 따른 것입니다. 또 르노 삼성자동차는 오는 27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기로 했는데요. 노조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노조 측의 요구와는 달리 이번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인원들만 채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몇 명이나 직접 고용되는 겁니까? 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오늘 오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고 고용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사 측이 다음 달 안에 본사 또는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모두 745명인데요. 이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정년을 초과한 수납원이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입니다. 따라서 공사 측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모두 499명입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수납원 1,100여 명에 대해서는 개별적 특성과 소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본 뒤 직접 고용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지정 절차를 합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 1,500명 전원 직접 고용을 주장해온 이 노조 측의 반발이 지금 거셀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떻게 판단됩니까? 네,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은 오늘 설명회가 열린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1,500명을 해고한 뒤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에 회사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며 판결 이후부터 꾸준히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사 측이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노조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요즘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LED 마스크 구입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일부 제품의 경우 온라인 광고에서 이 근거 없는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제품들이 적발됐습니까? 네, 삼성 셀리톤 LED 마스크와 LG전자의 프라일더마 LED 마스크 등 모두 48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0여 개를 집중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943건을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 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이 광고 내용이 뭐죠? 네, 적발된 광고들은 얼굴 주름을 개선해준다거나 안면 리프팅에 효과가 있다 또는 기미나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는데요. 일부 제품은 심지어 피부 질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들인데요. LED 마스크는 일반 공산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 내용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고 설명하면서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로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을 구매할 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기아차는 BMW, 폭스바겐 등이 공동 설립한 유럽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 업체 아이오니티에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또 OCI와 협력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미국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아시아발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며 중국이 우려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해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부자 노인들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 중 금융소득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 지출액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상위 50%의 가입률이 69%,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보고서는 가입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TV도 5G도 삼성전자 동래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또다시 TV 기술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전전시회 IFA에서 공개적으로 삼성전자의 8K TV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정인영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삼성과 LG의 TV 경쟁,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엔 LG전자가 삼성전자 8K TV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입하 브리핑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작심하고 삼성전자의 8K TV를 공격했습니다. LG전자 TV 사업 운영센터장인 박형세 부사장은 화질 인증기관 자료 등을 인용해 LG의 나노셀 8K TV 화질 선명도는 90%로 나왔는데 삼성의 QLED 8K TV는 12%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TV는 국제기관에서 정한 화질 선명도 기준 50%를 넘지 않아 8K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TV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8K TV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8K TV에서 K는 해상도의 단위인데요. 이 해상도란 화면이 몇 개의 픽셀, 이 점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픽셀이 많을수록 TV는 더욱더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이 8K는 약 3,300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초고해상도입니다. 우리가 보는 풀 HD TV, 이 2K의 픽셀 수가 200만 개 정도니까 8K TV가 16배 선명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LG의 주장에 삼성의 입장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에 대해서 삼성은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인 한종희 사장은 독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G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확전을 자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업체는 그동안 OLED와 QLED라는 디스플레이 종류를 두고도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LG전자는 다음 주 중 추가로 8K TV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자사와 삼성의 기술을 비교할 계획인데요. 확실한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그런데 이번 입하에서 삼성전자를 저격한 업체 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입니까? 네, 중국 화웨이인데요. 화웨이는 입하에서 이번에 5G를 지원하는 통신용 칩과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하나로 합친 5G 통합칩을 공개했는데요. 예. 리처드 위 화웨이 CEO는 삼성이 며칠 전 5G 통합칩을 발표했지만 언제 스마트폰에 적용할지 모른다며 화웨이 것은 이미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당장 이 칩셋을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메이트 30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5G 통합칩을 상용화하는 업체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일에 5G 통합칩을 공개했는데요. 아직까지 양산 단계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두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1%대 안심대출 논란 딛고 흥행할까?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계획을 내놨었죠. 1%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 장점 때문에 출시 전부터 대출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뜨거운 관심만큼 논란도 뜨겁다고 합니다.
경제부 손석우 기자와 이 안심 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네. 우선 이 짚어볼 부분, 형평성 논란이 지금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심 전환대출이 기본적으로 변동금리형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준고정형으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들이 이 고정금리형으로 대출을 전환하는 대신에 1%대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안심전환대출에는 고정금리형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이미 고정형으로 전환한 대출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1%대의 저금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불만이 커질 대로 커졌고 급기야 이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금리 차가 지금 얼마나 나길래 형평성 논란이 지금 이렇게 불거지는 걸까요? 네, 이번 안심전환 대출 금리를 보면요, 1.8%에서 2.20%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시행된 안심전환 대출 당시 금리가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2.53에서 2.65% 사이였고요. 지난해 출시됐던 고정금리형 보금자리론 금리를 보면 3.2%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이제 1%포인트 내외의 금리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라면 금리 1% 절감 효과를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논란이 지금 불거지니까 금융당국도 좀 고민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그 고민하는 흔적이 상당히 좀 고심스러운 흔적이 역력한 것 같다고요? 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안심전환 대출은 금리 부담을 덜어준 것 이전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동금리형이라든지 준고정금리형 대출자들을 고정금리형, 안정적인 장기 고정형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고정금리형 대출자들을 안심 전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형평성 논란을 또 일각에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금융시장 기능을 왜곡할 우려도 있어서 현재 금융당국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기에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만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 안심전환 대출도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 대출 채권을 모아서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해서 유동화하는 방식인데요. 발행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 공사의 재무적 안정성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채권 시장에 막대한 물량이 풀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실제 안심전환 대출을 앞두고 지난달 MBS 입찰에서 미매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업무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안심전환 대출 20조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은행권들의 이자 수익이 3천억 원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책이 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은행들이 떠안는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여론을 의식해서 번번이 금융지원 카드를 남발하게 되면 시장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 각종 부작용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이파 행사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무장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전과 스마트폰, 그 밖에 뭐 상당히 안경이나 로봇 등의 제품들 많다고 하는데요. 김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선글라스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자 이어폰을 끼지 않았는데도 노래가 들립니다. 가격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다음 주 온라인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We will be continue this kind of style. How to make the speak more better and the control more better and even for the voice control, right? This is more important than add some new feature just like a camera that will be impact some the security. 미지근한 음료를 급속 냉장해주는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상온에 있던 맥주캔을 넣고 5분이 지나자 금세 시원해집니다. 맥주캔을 로봇이 따서 건네주기도 합니다. This material is really cold. So it has been now for a half hour in the freezer. We take some water and just pour it over the plate.
can see that it is freezing straight away within seconds. 이 밖에도 반려동물 장난감을 달고 돌아다니며 훈련시키는 로봇과 인간의 재활을 도와주는 보조 로봇까지 작은 아이디어가 일상 속 혁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19가 4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이파에서는 참가업체 40% 이상이 중국 기업인데요. 고화질 TV와 폴더블 폰 등 이 우리 기업들을 모방한 제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짝퉁 수준이 아니라 우리 기술의 통미까지 쫓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하이센스가 만든 85인치 8K 올레드 TV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삼성전자의 QLED TV, LG전자의 올레드 TV와 비교해 화질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크기만큼은 재현해냈습니다. ULED stands for Ultra LED TV, 1 million plus dimming zones. That means we can show this really black color to bring it up from the deep behind to the front to show this contrast difference. 하이센스는 삼성, LG, 소니와 중국의 TCL에 이어 세계 5위 TV 제조사입니다. 4위 TCL은 삼성전자와 같은 퀀텀 닷을 사용한 8K Q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앞장서온 8K TV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중국 업체들의 도전은 TV뿐만이 아닙니다. TCL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비슷한 디자인의 폴더블 폰 C 제품을 유리관 안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히는 뒷면, 이중 힌지 디자인이 갤럭시 폴드와 흡사합니다. Samsung with TCL, better Samsung is good. Design and include components, it's good. If TCL is going to develop it more or just leave it like. 여기에 더해 이파의 개막 기조연설을 장식했던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5G 스마트폰용 통합 칩셋을 선보였습니다. 4G SoC plus 5G modem. You know that some companies announced some 5G SoC modem is not available yet, at least in this year. Maybe they are only for the next year. But today this chip is already commercialized. 화웨이의 5G 통신 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퀄컴의 턱밑까지 쫓아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이 유럽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 이파 2019의 주요 이슈들 오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IFA 2019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이 전문가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이 SF 영화에서 미래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또 일반인들은 물론 과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했었죠. 최 고문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느샌가 이 미래 모습을 현실에서 마주할 때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SF 영화에서 나온 거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실현 안 된 거는 타임머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1960년대 스타트랙이라는 아주 뭐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 휴대폰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마틴 쿠퍼라는 사람이 1973년대에 만들었고요. 최근에 같은 데는 백투더퓨처에 그 이렇게 떠서 다니는 이 호버라는 거 있잖아요. 예. 상영화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이 투명망토 있잖아요. 바텍이라 그러는데 네. 그것도 영국하고 미국 군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온 것들이 계속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한 거지 상상력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기술화된다고 그러고요. 이러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파나 이런 데서도 이파가 뭐 텔레비전, 컬러 TV, MP3 뭐 여기 다 거기가 데뷔하는 데거든요. 근데 항상 4년 내지 5년 갭을 두고 이 기술이 나온다면은 현실화가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할 뿐 모든 것은 다 현실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고문님께서 이 투명망토처럼 이 재밌는 사례를 좀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솔직히 이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앱을 활용해 정보를 얻거나 소통도 좀 쉽게 하고 이런 장치들인데 노트북 없이 또 업무도 가능하고요. 사실 이런 일상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온 2007년, 한국에 들어온 2009년 이후로 딱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해서 세계 경제에 암울한 분위기를 들이울 때였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전 세계에 혁신과 생산성 개선만이 그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 생산성을 발굴해내는 것만이 그 국가의 성장에 그리고 생존에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그것이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끌어가는 그런 여러 혁신 기술들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등장에 좀 역사적 의미를 좀 짧게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그 영화에 등장했던 이 첨단 기술들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제 꿈으로만 봤던 일의 미래의 모습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IT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19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최 고문님, 이게 이 세계 각 브랜드의 IT 가전 기술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렇죠. 뭐 요새 최근에 나오는 게 5G, 뭐 IoT 등등 뭐 이것이 모두 총 결집해서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녹아드느냐인데 일단 얘기들이 다 그래요. 더 똑똑해진 생활 가전이 뭐냐? 즉 사람과 소통하는 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다 붙어 있고요. 세계 3대 가전이라고 그러면 잘 알겠지만 라스베가스의 CES,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스페인에서 하는 MWC,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데 뭐 아시겠지만 앞에 두 개 거는요 1, 2월 달에 합니다. 근데 요새는 거기가 모터쇼가 뭐 방불케 하는 자동차 완성업체까지 들어와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5G 이런 것들이 하고요. 좀 가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파인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소통하는 가전을 하면서 어떻게 더 우리가 똑똑해질 수 있냐. 그래서 여기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주제로 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뭐 대표 가전 제품 역시 TV겠죠. 이 TV 분야에서 새로운 추세가 8K라고 들었습니다. 이전 이 4K에서 어느 정도 진화한 기술이라고 봐야 됩니까? 4K가 가로 픽셀 수가 3,840개, 그러니까 거의 4,000개가 들어가는 걸 4K라고 했는데 이 8K는 그 2배인 8,000개 가까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실제 평면을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4배 선명한 화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미래에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가전이라고 얘기하는 TV 분야의 혁신을 끌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특히 이번 IF에서 굉장히 이파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품목이 되었죠. 방금 뭐 설명해 주신 대로 8K TV의 최신 기술력을 이 이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8K TV 부문의 글로벌 넘버원 자리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 쌍두마차죠. 삼성과 LG가 자존심 싸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고문님, 이번 이 8K TV 기술 경쟁 과정에서 LG가 삼성 측에 먼저 포문을 열었네요. 그렇네요. 이게 참 뭐 바깥에 나서 이렇게 뭐 서로 다툼을 벌이는 게 별로 눈에 곱게는 보이지 않고요. 이게 뭐냐면요. 5년 전에 드럼 세탁기 문짝 부셨느냐 안 부셨느냐 갖고 법정 시비까지 간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파에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뭐 지금 뭐 이 경쟁에서 뭐 기준이 모자르니 아니냐 보다는 지금 사실 삼성이 최근에 8K 협회라는 거를 새로 만듭니다. 8K 협회는 뭐 우리가 아는 저기 인텔이나 루스픽처라든가 뭐 파나소닉 이런 데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고요. 관련 기술 표준 같은 건가요? 표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LG가 속해 있는 데는 어디냐면 ICDM이라고 국제 디스플레이 계측위원회라 그래서 사실 8K에 대해서 기준이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다툼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선명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앱으로 뭐 소프트웨어로 좀 올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이제 경쟁에서의 어떤 그런 뭐 뒤안적인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8K를 가장 먼저 나온 거는 CES에서 그 삼성이 먼저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이 지금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뭐 이것이 좋게 보면은 선의의 경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기술들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쫓아오는 중국의 어떤 초격차를 벌이기 위한 그런 여력이 좀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 교수님, 이 양사의 TV 화질 공방은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삼성이 LG OLED TV를 저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서는 솔직히 딱 반대로 LG OLED TV가 이게 4K가 아니라 3K다. 3000개 픽셀밖에 안 들어가고 밝기가 그 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똑같이 반대인 거죠. 삼성이 LG를 공격했었던 것이고 그 위에 삼성이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 1위 30% 이상을 점유하는 1위 업체로 올라섰고 LG가 절치부심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것은 LG는 그 8K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기준에서 아까 말씀하신 월드 클래스의 기준은 50% 이상의 선명도를 포함해서 8,000개의 픽셀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요 선명도 부분에서 삼성의 경우에는 아주 좀 모자라죠. 요걸 이제 LG가 공격합니다. 자기들은 95% 이상의 선명도인데 삼성 거는 이제 20%대가 안 된 선명도이다. 소니도 80% 되는데 이거는 진정한 8K가 아니다라고 해서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건 사실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서 8K 시장, 즉 프리미엄 TV 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데는 솔직히 좀 더 도움이 되는 그 양사에 더 도움이 되는 시장 전략이라고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2억 대의 글로벌 TV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8K TV 판매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 한 6만 대 수준, 0.03% 수준, 그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논쟁을 촉발시키고 2020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 같은 데서는 또 8K 중계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시장 키우기 이런 면에서는 양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기술 경쟁이 소모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최 고모님, 이런 가운데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5G 기술을 활용한 TV 디스플레이 개발 사업에 좀 관심이 쏠린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TV 시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대수로 하면은 한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31.8%예요. 중국한테 뒤졌어요 벌써 34%. 그 대신 가격으로 가면은 45.9가 한국이고 중국이 25점입니다. 즉 고급화되고 뭔가 더해진 그러한 TV가 돼야지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5G와 이 8K라든가 최첨단의 TV를 지금 엮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이 뭐 TV 디스플레이 개발 사업 이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홈 하지만 스마트홈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냉장고와 TV입니다. 거기서 다 명령이 나가고 외부하고 연락이 하고 그리고 스마트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카가 스마트홈에 전력을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스마트홈인데 그러다 보니까 TV가 브레인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 하려고 그러면 5G로 커넥티드 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TV를 제작하는 거에 넘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질 경쟁을 넘어서서 화질을 뛰어넘어서 첨단 기술과의 또 접목을 지금 시도하는 광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이파에서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 역시 8K TV를 대대적으로 지금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특히 이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 가전업체를 해봐야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이얼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근데 이번에 내놓은 제품들은 TCL이나 콩카 그리고 듣지 못하던 업체들의 이름들이 그리고 중국 기업이 독일의 첨단 가전업체들을 인수하여서 시장에 내놓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죠. 하이센스라든지 그런 또 LG와 이제 경쟁하게 되는 스카이워스가 인수한 독일계 TV 업체 매츠 이런 것들이 중국계라고 해서 나왔어요. 전체에 출품된 기업이 1,900개 정도 넘는데 중국계 기업이 그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제품들을 내놨고 거기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이번 IFA에서 굉장히 도드라져 보였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중국이 그냥 캐치업, 따라잡기만 해가지고 품질이 안 되는 것을 뺏기기만 하는 수준의 것이냐 아니면 지금 최 고문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겉으로 볼 때 품질이라는 건 사실 대동소이한 비슷한 수준까지
정도까지 갔다면 그다음에 여기에 얼마나 인간의 생활과 접목이 된 기술, 즉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포장이 돼서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효율성을 개선해가는 가전제품으로 우리 시장에 나오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괄목상대할 만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소니와 샤프를 따라가던 흉내내고 베끼고 하던 데서 이 정도 세계에서 최첨단 수준의 삼성과 LG로 굴지의 기업으로 도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계 이런 업체들의 도약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번 IFA의 굉장히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약진, 단순히 제품 수, 참가 업체 수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높아졌다. 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중국의 약진 부분은 좀 더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고요. 사실 일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8K TV 시장 확대에 열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최 고모님, 현 시점에서 이 일본 측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본이 그렇게 이번에 눈에 띄지 않는데 저 홈페이지를 이파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영어, 독일어, 그다음에 일본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기에 계속 일본은 진짜 공을 들여왔다는 데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샤프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많이 나왔다는데 샤프도 사실은 중국 겁니다. 팍스콘에서 사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지금 굉장히 이런 완제품을 만드는데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올림픽을 8K로 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5G를 상용하는 게 2020년도 동경올림픽의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가일증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중국이 성장판이 열렸어요. 성장판이 열리고 사실 8K 같은 거 이번에 CES 1월 달에 했던 CES 때 중국이 한 대도 안 갖고 나왔습니다. 8개월 만에 이거를 뭐 7개, 8개 제품을 다양화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판단하는 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차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술 격차가 TV로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부가가치를 더 올리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계 전망에 따르면 8K TV 시장이 2022년이면 500만 대 규모 이상으로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향후 이 8K TV 시장에서 누가 고지를 선점하게 될지 관심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번 IFA에서는 그 5G 등 이 혁신 IT 신제품 공개도 잇따랐습니다. 이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웨이가 선두에서 이슈몰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화웨이가 지금 5 통합 칩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 최초라고 지금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세계 최초의 발표는 이틀 전에 삼성이 했는데 세계 최초의 상용화는 우리 거야라고 화웨이의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무슨 뜻이냐면 19일 날 내놓게 되는 자기들의 핸드폰 P30에 들어가는 칩이 메이트 30에 들어가는 칩이 이제 기린 990이라고 하는 그런 칩이에요. 근데 이게 통신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고 보통 이 반도체 설계하는 데서 가장 꿈의 설계라고 하는 원칩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상용화 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퀄컴의 칩, 그 스냅드래곤이라든지 삼성의 칩보다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믿지 못할 만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이제 상식 수준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과연 화웨이가 미국이 견제를 할 만한 기업으로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다고 보이고요. 5G 칩을 최초로 상용화해서 집어넣은 저 폰이 뭐 어느 정도의 기술이든 말든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성공했다는 면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라고 사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화웨이는 이 분야에 관해서 전 세계 최대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2018년에 전 세계 특허 1위가 화웨이였어요. 78년부터 지금까지 특허를 다 보여주더라도 파나소닉이 1위지만 2위는 화웨이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 이번 IFA에서 이파에서 선명하게 이 5G 통합칩이라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G 통합칩의 화웨이의 기술력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의미가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고모님, 그럼 지금까지 출시됐던 이 5G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효율성으로는 좀 한 단계 위에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고요. 9월 19일 날 언팩 행사를 합니다. 이것을 탑재한
아까 메이트 30가 이제 나오는데 그날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이게 뭐 나와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구글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을 탑재를 못해요. 이 예. 폰에는 중국이 화웨이에서 만든 거. 그러면 지메일 안 되죠. 구글 맵 안 되죠. 따라서 과연 이것이 반쪽짜리 뭐 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틈을 타서 지금 이제 쫓아가야 되고요. 사실 화웨이는 2009년부터 한 40억 달러를 넣어서 5G를 만들고 있고요. 예. 화웨이에 지금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6G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예. 수학만 하는 수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만이 700명이 있어요. 이 연구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인력과 지금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나오고 5G는 자기네들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6G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게 화웨이고 그 단계를 메꾸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삼성하고는 지금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예. 지금 뭐 더 두려운 6G의 싸움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것인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죠. 이미 화웨이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앞서 이 살펴본 8K TV도 그렇고 이 5G 시장까지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속도 지금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제가 오늘 이 토론에 나가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수면 예.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미국이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킬 때 목표가 무역 전쟁에서는 우리가 중국한테 질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도 기술 전쟁에서는 중국한테 특히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카드라고 전 이제 배넌 보좌관이 얘기를 했었어. 고문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이 중국의 이런 차이나 테크 굴기에 대한 이 위협감이 아주 무서운 수준으로까지 이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표시가 난 것이고 중국은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중국 제조 2025 이 뜻이 2025년까지 아까 이 이파에서의 공식 언어가 영국어, 독일어, 일본어라고 했는데 세계 탑이 미국이라고 하면 독일과 일본이 세계 세컨드 플레이스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에 우리 거기 반열에 올라갈 거야. 즉 한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세계 3위 수준의 국가들은 뛰어넘는 기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이거는 각 지방 정부들에 뿌려진 지령이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R&D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으며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 시작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업들은 다 각 지역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처럼 되어 있어요. 국가기업형이에요. 각 관료들은 마치 기업가들이 뛰듯이 그 특허를 내고 예를 들어 화웨이는 션전에서 그리고 하이얼은 산동에서 이 자기 지역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성과들이 이제서야 좀 진짜 우리 너무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술에 굉장히 근접한 수준 아까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격차는 6개월도 안 남은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빠르게 쫓아오는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고 많지는 않지만 사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해서 화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몇 개의 혁신 기업들이 혁신형 국가로 가는 데서 중국 정부가 끌고 나아가는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이번 이파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이 폴더블 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파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을 집중받았었던 게 바로 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로 좀 보이는데 폴더블 기술이 가미된 많은 이 모바일 제품들이 전시가 됐습니다만 상용화 단계까지 이른 건 삼성의 갤럭시 폴드인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일본이 첫 번째 7월 2일, 4일 이때 우리한테 공격을 했던 세 개 소재 중에 플로리폴리미드가 딱 들어갔던 것이 이 갤럭시 폴드 같은 이런 완성도 높은 이런 접었다 폈다 하는 형태의 새로운 폰. 이것은
삼성 외에는 사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없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공격했던 것이고 이것이 미래의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지금까지로는 첨단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더 개선된 걸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 격차를 벌려주고 있는 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LG도 새 듀얼 스크린을 선보이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 고모님, 일단 이 부분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폴더블 폰이 좀 미래 트렌드를 좀 이끌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덧붙여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저 삼성 폴더블 2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듀얼 폰이 119만 원이니까 120만 원이니까 뭐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에서 좋고 두 개 다 지금 폼 팩터라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휴대폰의 모양이 바뀐 거 아니에요. 굉장한 이건 임팩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접는 거 뭐 듀얼을 하느냐? 결국 마지막에 종착지는 웨어러블입니다. 몸에다 어떻게 이것을 이제 갖고 가냐. 롤러블 뭐 많아오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사람 몸에 입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기 위한 중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이오 칩까지 더해지면은 일단은 뭐 이 산업 혁명적인 그런 마지막 단계에 온다 그러는데 웨어러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면 우리는 다음 산업혁명에 또 선두에서 우리가 어떤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웨어러블에 가기 바로 직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이 과연 미래 모바일 트렌드를 좀 바꿀 수 있을지 뭐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